중동의 주도로 만들어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올해로 창립된 지 딱 60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세등등했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도 못하죠. 석유 수출국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지만 산유국들의 카르텔로 군림하면서 1973년에는 전 세계에 패닉을 선사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펙은 세계 시장의 절반 이하 정도만을 담당하는 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7년 전과 같이 세계를 불황에 빠뜨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원유는 하루에 8,060만 배럴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세계 제1위의 생산국은 미국으로 1,500만 배럴을 생산하며 전 세계 원유 생산 점유율의 18.6%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200만 배럴, 3위는 러시아로 1,08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위권의 나머지 국가들은 이라크, 이란, 중국,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그리고 브라질 순입니다. 10위권에 들어있는 오펙 회원국은 채 5개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관통하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은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7개의 회사가 카르텔을 이루어 지배했습니다. 현재 브리티시 페트로늄의 전신인 앵글로 페르시아 오일 컴퍼니, 지금은 쉐브론에 합병된 걸프 오일, 로얄 더치쉘, 엑손, 쉐브론, 모빌, 그리고 쉐브론으로 합병된 텍사코가 그 회사들이었죠. 2019년 현재 남아있는 회사는 브리티시 페트로늄, 쉐브론, 엑손모빌, 그리고 로얄 더치쉘밖에 없지만 여전히 이 회사들은 석유 시장의 슈퍼 메이저 회사들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렇지만 컨설팅 업체 PFC 에너지에 따르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만 민간 기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전까지 무려 전 세계 석유의 85%가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세븐 시스터즈의 영광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현재 석유 시장은 각국의 국영기업들이 맹위를 떨치며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1960년이 되기 전까지 세븐 시스터즈에 의해 원유 가격이 결정되었고, 이에 분노한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들이 모여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창설했습니다. 점점 회원국들을 늘리며 조직을 키운 오펙은 중동 전쟁을 둘러싼 중동의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일방적인 석유 수출 금지를 발표하며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알렸죠. 이것이 바로 오일 쇼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던 호황의 시기는 끝이 났고 미국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까지 오펙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으며 전 세계의 경제는 불황에 허덕이는 불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오펙은 기존 16개국이었던 회원국도 현재는 13개국으로 줄어들었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4%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여전히 석유 시장에서는 파급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셰일가스의 시추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요 원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수출국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셰일가스의 시추가 가능해지면서부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단숨에 석유 매장량 1위 국가로 발돋움했고요. 이것은 다른 선유국들에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석유 가격의 급락은 바로 이 셰일가스의 혁명 때문이었는데요. 2014년 중반부터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105달러에 육박하던 유가는 2015년 1월 48달러가 되기까지 50% 이상 하락하였는데요. 2016년 2월에는 한때 32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을 공포에 빠뜨렸죠. 당시 오펙에서는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원유 감산 결정을 하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려 했으나 세계 2위에 랭크되어 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라이벌인 러시아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을 치킨 게임을 통해 이기려고 하는 바람에 오펙에 감산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일순간에 유가는 폭락하게 된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다른 산유국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현재의 상황이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석유 의존도가 큰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에게는 저유가는 큰 기회가 되었지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EA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소비국 순위를 알아보면요. 1위는 미국으로 하루에 2045만 배럴을 소비하고 있고요. 2위는 중국으로 1352만 배럴, 3위는 인도로 499만 배럴을 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브라질, 한국, 독일, 그리고 캐나다가 10위권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 지구적인 사태로 인해 일단 2위인 중국과 4위인 일본,
8위인 한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마비되면서 원유 소비량 자체가 급감하게 되자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펙과 산유국 중 오펙에 가입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까지 총 23개국이 모여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2016년 초반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하자 오펙과 산유국들이 모여서 오펙 플러스를 결성해서 감산 등의 조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6일 이 모든 것을 러시아가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 세계의 제재를 받게 된 러시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로 인해 노르트 스트림 2라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에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노르트 스트림 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은 이에 반발했고 러시아 역시 대응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현재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의 원유 판매와 운송을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가 중개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실권자인 마두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반대파인 과이도 측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러시아는 표면상으로는 사우디를 비롯한 회원국들의 감산 결정에 반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간의 현재 불편한 동맹관계를 더 흔들어 보겠다는 속셈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세계 최대의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식적인 원유 공급 판매 가격을 20% 이상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으로 대폭 증산하겠다고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러시아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을 가하겠다는 심산이었죠. 2016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연합이 끝을 맺은 것인데요. 사우디는 오펙 회원국들의 수장으로 러시아는 비오펙 회원국들의 수장으로 서로 원유 수급 결정에 합의하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3년간 지속되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인데요. 원유 가격과 증산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이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에게 대응하겠다고만 말을 했지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미국의 급소를 찌른 것인데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은 원유 생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에 드는 비용이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해 미국의 셰일가스는 손익분기점이 유가 $50일 만큼 상대적으로 고비용 사업인 것이죠. 현재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른바 정크본드를 발행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정크본드란 언어 그대로 쓰레기 같은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원리금 상환이 힘들기 때문에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위험 투자에 사용됩니다. 2014년 유가 하락 당시 수많은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과 이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해 적자를 메우거나 결국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셰일가스 시장은 특별한 조치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붕괴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미국은 2014년의 상황을 잊지 않았습니다. $50에 못 버티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생산시설의 개선으로 인해 생산 단가를 낮춘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늘 그렇듯 금융자산의 해지를 통해 위험 회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 당시 수많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통해 기업들의 대출 수준 강화 등을 꾸준히 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들의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있어서도 경고등이 켜진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정운영 6대 기조에 셰일가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넓혀서 오펙에 의존돼서 독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게는 지지 기반이자 자신의 정책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인 것이죠. 올해 1월 대국민 담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동의 석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셰일가스 업체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트럼프 재선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국면에 접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원유 선물 가격은 하루 사이 30%가량 곤두박질 치며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30 선을 깨버렸죠. 현재 하락폭은 1991년 걸프전 발발로 인해 벌어진 수준보다 큰 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월 10일 현재 폭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30 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유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셰일가스 업체들의 채권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크본드 시장의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인데요. 한국 돈으로 1440조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미국 국채 대비 정크본드의 금리 차이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전세계 경기 위축과 러시아와 사우디의 원유 증산 발표 이후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발동한 것입니다. 셰일가스 업체들의 경우 더 큰 불이 떨어진 것인데 정크본드를 비롯한 고위험 채권들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채권 발행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상황인 셰일가스 업체들은 자금 조달의 차질을 겪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현재 미국의 셰일가스 혹은 셰일오일 업체들이 발행한 엄청난 양의 정크본드가 재발행, 롤오버가 어려워질 경우 미국 하이일드, 고위험 고수익 채권 시장에서부터 유동성의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20달러대로 떨어진다면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가격에서 원유가 거래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의 영역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선택이 추악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과 국제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에 의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치킨 게임으로 비춰지는 이번 원유 증산을 둘러싼 문제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경쟁이 포함되면서 표면상으로는 경제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국제적 문제가 얽혀들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년 가까이 지속된 오펙은 과거의 영광으로 기억되며 세계 경제 및 국제 정치에 있어서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사태가 오펙의 장래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싸움에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 오펙의 현재 위치니까요. 경제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해석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줄곧 저희 꼼꼼경제에서는 경제 임해에 담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하려고 애쓴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유가 폭락을 둘러싼 국면은 깊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로 인한 파장이 더욱 심화된다면 다른 편을 제작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